세르비아가 미쳤다는 소리가 유럽 전역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2조 원짜리 국가 핵심 사업 독일 지멘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토탈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르비아가 이 둘을 모조리 걷어차고 선택한 건 대한민국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보조금 수십억 유로를 통째로 포기하면서요. 유럽 언론이 집단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경제적 자살이다. 뒷돈이 오간급 아니냐? 세르비아 차관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국은 34년 전 우리 땅에 2조 원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을 묻고 갔습니다. 그래도 특혜는 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형제의 빚을 갚는데 유럽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34년 전 이 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세르비아 사람들은 한국을 형제라고 부르는 걸까요? 한국인 스스로도 모르는 한국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심장 소리를 기억합니다. 베오그라드 정부 청사 대회의실 200명이 넘는 기자들 앞에서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34년간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의 떨림을요. 제 눈앞에는 두꺼운 입찰 결과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 파란색 잉크로 선명하게 찍힌 글자, 총 사업비 2조 원, 우선협상 대상자, 대한민국, 저는 밀란 페트로비치, 세르비아 건설교통부 차관입니다. 하지만 34년 전, 저는 그저 전쟁통에 떨고 있던 15살짜리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차관님, 진짜 이대로 가시는 겁니까? 보좌관 마르코가 식은땀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럽연합에 수십억 유로 보조금을 걷어차려는 참이었으니까요. 마르코, 너 혹시 빚 져본 적 있나? 제가 물었습니다. 네. 빚이요? 갚아도 끝나지 않는 평생을 짓누르는 그런 빚 말이야. 마르코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 34년 된 빚을 갚으려는 거다. 이자까지 쳐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그 섬광 속에서 저는 34년 전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세르비아 상공을 수놓던 포탄의 불꽃, 귀를 찢는 폭발음, 그리고 저를 품에 안고 뛰던 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 차관님! 차관님! 마르코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밀란 차관, 도이체벨레입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 기업의 뒷돈이라도 받으신 겁니까? 르몽드입니다. 유럽연합 탈퇴라도 고려하시는 건가요? 이건 브뤼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BBC입니다. 세르비아 국민들이 이 결정을 납득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보았습니다. 분노, 경멸, 비웃음, 익숙한 시선들이었습니다.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가 감히 유럽의 질서에 도전할 때마다 받아온 그 시선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저는 도전자가 아니라 채무자였습니다. 34년간 미뤄둔 빚을 갚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돈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보조금, 투자 수익률, 경제적 합리성.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장부에 적히지 않는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장부에 적히지 않는 거래요? 독일 기자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네. 목숨으로 치른 계약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눈이 회의장 구석에 멈췄습니다. 한국 대표단 사이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굳게 담은 입술. 34년 전 포화 속에서 저를 안아 올리던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이도현 상무, 현대건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그리고 제 생명의 은인, 이태성 소장의 아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붉은색 수첩. 그것은 이태성 소장의 유품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위해 아들인 이도현 상무에게서 건네받은 34년의 무게가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 수첩을 향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건 영수증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34년 전 한 한국인이 이 땅에서 73명의 목숨을 사들인 영수증.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인생 전부를 지불한 기록입니다. 이도현 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상무님.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왜 그분이 한국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쓸쓸히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붉은 수첩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이 안에 전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릴 때가 됐습니다. 이야기는 34년 전 그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고슬라비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바로 그 시절 말입니다. 당시 세르비아는 나라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조국을 가난에서 구원했던 절대 권력자 티토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고슬라비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인, 슬로베니아인,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낸 유일한 존재였죠. 하지만 그토록 강력했던 티토가 눈을 감자마자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유고슬라비아라는 이름은 지도 위에서 지워졌습니다. 어제까지 형제라 부르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눴습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널브러졌고 공기는 화약 냄새와 썩은 내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당시 겨우 15살이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어떤 아이는 가족과 함께 피난을 떠났고 어떤 아이는 폭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으니까요. 그때 저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은 어머니가 일하시던 외국 건설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현대건설. 그들은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세르비아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통역 일을 하셨고 덕분에 저도 가끔 현장에 놀러가곤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외국 기업들은 앞다투어 도망쳤습니다. 프랑스 회사가 먼저 짐을 쌌습니다. 그들은 자국민 직원들만 버스에 태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사무실 앞에 서서 떠나는 버스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수 명령이 떨어지자 24시간 안에 모든 독일인이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세르비아인 직원들에게는 2달치 월급과 행운을 빈다는 한마디만 남겼을 뿐이었죠. 영국 회사, 이탈리아 회사, 오스트리아 회사, 하나같이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자국민은 대피시키고 현지인은 버리고 떠나는 것. 그게 전쟁터에서 외국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누가 남의 나라 전쟁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불이 꺼지지 않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이었습니다. 폭격이 쏟아지는 밤에도 그들의 컨테이너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친 사람들인가? 죽고 싶은 건가?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은 게 아니라 도망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도망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 이태성. 40 초반의 나이에 늘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다니던 사람. 목소리는 우렁차고 손은 투박했습니다.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그가 화났는지 기뻤는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감정을 숨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를 처음 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현장에 갔을 때 그는 삽을 들고 직접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소장이 직접 노동을 한다는 게 신기해서 한참을 쳐다봤더니 그가 저를 발견하고 씩 웃었습니다. 야, 꼬마. 뭘 그렇게 봐? 밥 먹었어? 어머니가 통역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눈이 배고프다고 말하고 있어. 그는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초코바 하나를 꺼내 제게 던졌습니다. 먹어. 힘이 나야 공부도 하지. 그게 이태성 소장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 전쟁이 터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거리에 총성이 울려 퍼지던 어느 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현대건설 현장으로 피신했습니다. 다른 현지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이 폭격당한 사람, 민병대에게 쫓기는 사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태성 소장은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있어. 밥은 내가 해결할게. 그가 한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약속인지를요. 현장에는 한국인 직원이 8명, 현지인 직원과 그 가족이 합쳐서 70명이 넘었습니다. 전쟁통에 80명 가까운 사람을 먹이고 재우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장님은 해냈습니다. 어떻게요? 그건 나중에야 알게 된 비밀이었습니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그가 매일 밤 몰래 어딘가로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왔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그의 품에는 빵과 통조림, 약품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이 소장님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는 현장 울타리를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뒤를 밟았습니다. 한참을 걸으니 폐허가 된 시장 골목이 나왔습니다. 무너진 건물 사이로 암시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소장님은 거기서 달러를 꺼내 빵과 통조림을 사고 있었습니다. 셔츠 안에, 바지 주머니에, 허리춤에까지 물건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술 취한 사내 둘이 이 소장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봐, 외국인? 돈 있으면 내놔. 한 놈이 칼을 꺼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려다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 소장님은 놀랍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가며 주머니에서 달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줄 테니까 칼 치워. 여기 아이들 먹일 거야. 건드리면 니들 손해다. 상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아이들? 그래. 80명이 배 곪고 있어. 이 빵이 없으면 내일 아침에 아이들이 굶어. 니들이 아빠면 이해하겠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을 든 사내가 잠시 멈칫하더니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빵 봉지 하나를 이 소장님에게 던졌습니다. 가져가. 근데 다음에 또 오면 그땐 진짜 뺏는다. 이 소장님은 빵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제가 숨어있던 골목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밀란, 나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들킨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소장님. 궁금해서. 이 소장님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숨을 쉬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바보야. 위험하잖아. 다음부턴 절대 따라오지 마. 그리고 품에서 사과 한 알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너 줄라고 따로 산 거야.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게 이 소장님이었습니다. 칼이 목에 닿아도 아이들 밥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 자기 몫은 없어도 남의 몫은 꼭 챙기는 사람. 그때부터 저는 이 소장님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물을 길어오고 아이들을 돌보고 어머니의 통역을 도왔습니다. 이 소장님은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밀란. 너 나중에 크면 대통령 해라. 이 나라 살리려면 너 같은 놈이 필요해. 저는 그때마다 웃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전쟁통에 희망이라고는 없던 15살 소년에게 그 한마디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불씨였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현장 사무소 구석에 있던 낡은 텔렉스 기계가 요란한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티키틱, 티키틱. 그 차갑고 건조한 기계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온 긴급 전문이었습니다. 이태성 소장이 텔렉스 앞에 섰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장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등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전문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장비와 자재를 모두 포기하고 즉시 철수하라. 헝가리 국경을 넘어 귀국하라. 단, 한국인 직원만. 그 5글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밖에는 불안에 떠는 현지 직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의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요. 저도 느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요. 한국인들도 떠나는구나. 이제 우린 끝이구나. 이 소장님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마당에 모여 앉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도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이들. 그 중에는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소장님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라이터를 3번이나 튀겨서야 겨우 불을 붙였습니다. 깊이 연기를 들이마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 회장님은 전쟁통에도 직원들 밥 먹이라고 돈을 보내셨는데? 정 회장님. 그때는 누군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 전쟁이 터지기 직전 모든 기업이 자금을 빼고 도망칠 때 오히려 비상 자금을 보내준 사람이었습니다. 직원은 가족이야. 가족 굶기는 가장은 자격 없어. 현지 사람들 밥줄 끊지 마. 그게 현대의 신용이야. 그게 정 회장님이 돈과 함께 보낸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장님은 담배를 지그시 끄며 혼잣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도망치면 살아서 한국 땅을 밟은들 무슨 면목으로 회장님을 뵙겠나? 그는 결심이 선듯 텔렉스 전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본사입니까? 네, 이태성입니다. 네, 전문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네, 압니다. 명령인 거 압니다. 근데 차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지 직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또 고함이 들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 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정 회장님이 보내신 돈으로 밥 먹여 키운 식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떠나면 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민병대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수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명령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는 저입니다. 제 방식대로 합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 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숨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모인 직원들과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낡은 트럭 짐칸 위로 올라가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도 어머니 손을 잡고 그 인파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다들 들어라. 이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동시통역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현장을 떠난다. 헝가리 국경으로 간다. 국경만 넘으면 안전하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국경까지 어떻게 갑니까? 길목마다 민병대가 깔려 있는데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트럭이 3대 있다. 거기 탈 수 있는 만큼 탄다. 가족들까지 전부 데려가겠다. 1시간 준다. 짐 싸. 그 말에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희도요? 저희 가족도 데려가 주신다고요? 그렇다. 하지만 왜요? 본사에서는 한국인만 철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장님이 트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직원 앞에 서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임마, 너 내가 밥 먹여 키웠잖아. 그럼 내 식구지 뭐야? 그 순간 현장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트럭 세대에 탈 수 있는 사람은 70명 남짓. 그런데 모인 사람은 한국인 8명을 포함해 80명이 넘었습니다. 누군가는 타야 하고 누군가는 남아야 했습니다. 이 소장님은 이를 악물고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먼저, 여자들 먼저, 노인들 먼저. 그의 펜 끝이 움직일 때마다 생과 사가 갈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이름이, 어머니 이름이 그 명단에 있기를요. 1시간 뒤, 세대의 트럭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와 어머니도 그 줄에 있었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마지막 트럭에 사람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웅웅거리며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직 타지 못한 사람이 10명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눈으로 트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소장님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소장님, 한국인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소장님은 아무 말 없이 남아있던 젊은 직원 1명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앉아있던 운전석에 그를 밀어넣었습니다. 소장님, 이게 무슨, 너 운전할 줄 알지? 국경까지 이 사람들 데려가. 내가 그린 지도대로 가면 검문소 피할 수 있어. 그럼 소장님은요? 이 소장님이 웃었습니다. 나는 남아서 뒷정리 좀 하고 따라갈게. 걱정 마라. 거짓말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난리통에 혼자 남아서 어떻게 국경을 넘는단 말입니까? 그건 죽으러 남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안 됩니다. 소장님 없이는 못 갑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야, 임마. 누가 너희 보고 걱정하래. 나 이래 봬도 축구부 출신이야. 뛰는 건 자신 있어. 그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속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입이 열렸습니다. 저도 남을게요. 모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밀란,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트럭 타세요. 저는 소장님이랑 갈게요. 저 이 동네 지리 잘 알아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 꼬마. 무섭지 않아? 무서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저한테 초코바 줬잖아요. 배고플 때 먹으라고. 이 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갚아야죠. 저도 빚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 소장님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털털하게 웃었습니다. 야, 이 녀석. 초코바 하나 가지고 뭘 그래. 알았어. 그럼 너는 내 옆에 있어라. 트럭들이 출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소장님은 첫 번째 트럭에 탄 부소장에게 73명의 명단을 건넸습니다.
종이 한 장에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이었습니다. 여기 73명 명단이다. 국경 넘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확인해. 그리고 본사에 전해라. 이태성은 정 회장님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트럭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출발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탄 트럭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장에는 이 소장님과 저, 그리고 자원에서 남은 한국인 직원 2명만이 남았습니다. 멀리서 포격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장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밀란, 이제 진짜 시작이다. 살아서 다시 만나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살아남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트럭들의 엔진 소리가 멀어진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텅 빈 현장에는 이 소장님과 저, 그리고 남은 2명뿐이었습니다. 정막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바로 그때 먼지를 일으키며 민병대 트럭 3대가 현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숨어! 이 소장님이 저를 컨테이너 뒤로 밀었습니다. 민병대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외국 회사 현장이지? 다 어디 갔어?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소리쳤습니다. 이 소장님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한국현대건설의 소장이다. 직원들은 이미 철수했다. 여기에는 나밖에 없다. 거짓말. 차량이 빠져나가는 걸 봤어. 거기 세르비아인들도 타고 있었지? 모른다. 나는 혼자 남아서 장비 정리 중이었다. 민병대장이 이 소장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총구가 그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놈, 거짓말하면 죽는다. 마지막으로 묻지. 세르비아인들 어디로 갔어? 이 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병대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좋아. 직접 찾아보지. 그들은 현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을 최대한 웅크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이 소장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찾는 게 뭐야? 돈이야, 물자야? 민병대장이 돌아섰습니다. 둘 다. 내가 줄게. 대신 여기서 나가. 이 소장님이 주머니에서 달러 뭉치를 꺼냈습니다. 민병대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얼마야? 5,000달러. 현금이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당시 세르비아에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민병대장이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지폐를 세어본 뒤 씩 웃었습니다. 한국인, 너 마음에 들어. 근데 한 가지 충고해주지. 여기 오래 있으면 죽어. 빨리 꺼져. 그들은 돈을 챙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소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괜찮아? 안 다쳤어? 네, 괜찮아요. 근데 소장님, 저 돈은 회사 비상금이다. 정 회장님이 보내주신 거.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수증은 없어. 아마 본사에서는 횡령이라고 할 거야. 근데 어쩌겠어. 저놈들 돈 안 줬으면 우리 둘 다 죽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장님은 품에서 낡은 붉은색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가 늘 가슴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뭐 적으세요? 기록.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게. 그게 제가 처음 본 붉은 수첩의 용도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지출 기록. 목숨을 산 영수증. 그날 밤, 우리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소장님과 저, 그리고 함께 남은 2명, 4사람이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 밤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달빛이 밝아 길이 보였고, 멀리서 포격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우리 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번째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숲길을 걷다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한번 맡으면 평생 잊을 수 없는 냄새. 이 소장님이 갑자기 제 눈을 가렸습니다. 밀란, 눈 감아. 내가 잡아줄 테니까 그냥 걸어.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채로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밟히는 느낌이 났습니다. 낙엽이겠지? 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곳이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마을이었다는 것을요. 이 소장님은 15살짜리 소년이 그 광경을 보지 않도록 자기 손으로 제 눈을 가리고 걸었던 겁니다. 사흘째 되는 밤, 저는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못 걷겠어요. 발이, 신발 밑창이 떨어져 나가 맨발이 다름없었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 소장님이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올라타. 네.
업어줄 테니까 올라타라. 소장님도 지쳤잖아요. 저 무거워요. 야, 임마. 나 공사판에서 시멘트 포대 하루에 100개씩 나른 사람이야. 네가 시멘트보다 무겁겠어? 빨리 올라타. 저는 이 소장님의 등에 엎였습니다. 그의 등은 땀에 젖어 있었고 등뼈가 만져질 만큼 말라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저를 업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가끔 비틀거렸지만 한 번도 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내려줘요. 제가 걸을게요. 됐어. 좀만 더 가면 강이 있어. 거기서 쉬자. 그 밤, 이 소장님의 등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저에게 이 소장님의 등이 아버지의 등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국경까지 가려면 사바강의 지류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폭격으로 끊겨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돌아가야 하나요? 돌아갈 수 없어. 뒤에서 민병대가 따라오고 있어. 이 소장님은 강물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폭은 30m 남짓, 깊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영할 줄 아나? 함께 남은 한국인 직원 2명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됩니다. 저도요. 밀란, 너는? 조금요. 이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로프를 풀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져온 안전 로프였습니다. 내가 먼저 건넌다. 로프를 맞은편 나무에 묶을 테니까 니들은 그걸 잡고 건너와. 소장님이 먼저요? 물살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는 거지. 약한 놈이 먼저 가면 떠내려가. 이 소장님은 로프 한쪽 끝을 이쪽 나무에 묶고 나머지를 허리에 감은 채 강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가슴까지 찼습니다.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강변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이 소장님의 머리가 물 위에 겨우 떠 있었습니다. 물살에 몇 번이나 밀렸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맞은편 강변에 올라섰을 때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소장님이 로프를 나무에 단단히 묶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와. 로프 꽉 잡고 우리 셋은 로프를 움켜쥐고 강을 건넜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로프가 있어서 떠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강을 건넌 뒤 이 소장님은 한참을 헐떡이며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소장님, 괜찮아요? 하? 이래 봬도 수영 못하는데. 네, 수영 못해. 나 맨날 현장에서 삽질만 했지. 수영은 안 배웠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영을 못하면서 먼저 뛰어든 겁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소장님은 벌렁 누운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씩 웃었습니다. 밀란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냐.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가 중요한 거야. 검문소를 만날 때마다 이 소장님은 돈을 썼습니다. 어떤 날은 3,000달러, 어떤 날은 2,000달러. 돈으로 해결이 안 되면 담배를 주고 술을 주고 가지고 있던 시계까지 줬습니다. 마지막 검문소 앞에서 돈이 거의 바닥났을 때였습니다. 민병대원이 통행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소장님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남은 건 구겨진 지폐 몇 장뿐이었습니다. 이걸로는 안 돼. 민병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소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습니다. 은색 케이스에 약간 긁힌 자국이 있는 시계. 제가 알기로 그건 한국에서 아내에게 받은 결혼기념일 선물이었습니다. 이거 받아. 스위스제야. 시계값이면 충분할 거다. 민병대원이 시계를 받아들고 우리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날 밤, 이 소장님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계, 결혼기념일에 아내가 준 거. 미안하다, 여보. 이건 나중에 10배로 갚을게. 그때마다 그는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날짜, 장소, 금액,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소장님,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죽는 거지 뭐.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밀란아? 죽는 건 무섭지 않아. 죽기 전에 포기하는 게 무서운 거야. 정 회장님이 그러셨거든. 해봤어? 끝까지 해봤냐고. 안 해보고 포기하면 그건 도전도 아니라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9째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넷은 숲속 빈터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불을 피울 수 없어서 서로 등을 맞대고 체온을 나눴습니다. 이 소장님이 갑자기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저는 가사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선율만큼은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구슬프면서도 따뜻한,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 같은 노래. 이게 무슨 노래예요? 한국 노래야. 아리랑이라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도 부르는 노래야. 지금은 뭘 때문에 부르는 건데요? 이 소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가 누구를 떠올리고 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두고 온 아내와 어린 아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 남자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열흘이 걸렸습니다. 열흘 동안 우리는 200km를 걸었습니다. 숲을 헤치고 강을 건너고 폐허가 된 마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헝가리 국경이 보였습니다. 소장님, 저기에요. 국경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 소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다 왔다. 이제 살았어.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보다 더 큰 시련이 이 소장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지옥 같은 여름이 지나고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갔습니다. 국경을 넘은 뒤 우리는 헝가리의 난민 캠프에서 2달을 보냈습니다. 이 소장님은 73명 전원이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에야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던 투박한 손길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밀란, 잘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하고, 소장님, 한국에 가면 연락 주세요. 제가 꼭 찾아갈게요. 그래, 꼭 그러자. 약속이다. 그게 이 소장님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난민 캠프에서 어머니와 재회한 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세르비아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나라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장님이 목숨 걸고 지켜준 목숨이니까 헛되이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설교통부 차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순간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이 소장님께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고 전쟁통의 모든 기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현대건설 한국 본사에 연락해봤지만 이태성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73명을 구한 영웅인데 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저는 그 의문을 품은 채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솔라 벨트 프로젝트 입찰 제안서, 대한민국 현대건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솔라 벨트 프로젝트는 세르비아의 운명을 건 사업이었습니다. 국토 남부 300만 평을 태양광 발전 단지로 만드는 2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던 에너지 구조를 바꾸려는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입찰 설명회에 온 유럽 기업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세르비아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인프라도 열악하고 여기에 2조 원을 투자하라고요? 미친 짓입니다. 독일 지멘스의 임원이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프랑스 토탈도 영국 BP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걸거나 아예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유럽의 변방인가? 도움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인가? 그러던 어느 날 마감 직전에 한 통의 입찰서가 도착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사진. 이도현 상무, 42살. 그 얼굴은 34년 전에 이태성 소장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습니다. 그 강인한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고집스러워 보이면서도 따뜻함이 서린 인상. 설마. 저는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한국 측 미팅 잡아? 지금 당장. 그날 오후 저는 이도현 상무를 만났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34년 전 지하실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상무님, 실례지만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서재에서 가져온 낡은 안전모를 꺼내 보였습니다. 노랗게 변색된 현대건설 로고. 이건 34년 전 이곳에서 한국인 소장님께 받은 겁니다. 포탄 파편 맞지 말라고 씌워주셨죠. 그분 성함이 이태성인데 혹시 아십니까? 이도현 상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확인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역시 살아 계셨군요. 어디 계십니까?
제가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저는 흥분해서 말을 쏟아냈습니다. 34년 묵은 감사를 전할 수 있다는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 상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차관님, 죄송합니다만.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네요. 저는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영웅으로 대접받으셨겠죠? 73명이나 살리셨으니까요. 한국에서 큰 상도 받으셨을 테고. 아닙니다. 이도현 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셨습니다. 귀국하자마자 해고당하셨습니다. 네. 본사 명령 불복종, 회사 자산 무단 반출, 공금 횡령. 그게 아버지에게 붙은 죄목이었습니다. 퇴직금 한 푼 못 받으시고 쫓겨나셨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정 회장님이 보내신 비상 자금을 쓰신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려고. 증빙이 없었으니까요. 이도현 상무가 쓰게 웃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민병대한테 준 돈을 누가 영수증 써줍니까? 회사 감사팀은 영수증 없는 돈은 전부 횡령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하셨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일용직을 전전하시다가 술로 세월을 보내시다가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도현 상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가족을 버리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챙기셨는지. 그 대가가 이런 가난과 불명예인데도요. 어머니는 화병으로 먼저 가셨고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컸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싶어서 현대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매장당한 바로 그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아버지도 복권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반드시 따내야 합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신이라는 게 진짜 가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바보짓이었는지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도현 상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소장님, 당신이 우리를 살리느라 쓴 그 돈이 당신 인생을 망친 족쇄가 되었다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이 소장님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현대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도현 상무는 마치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을 돌고 자정이 넘어서야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가끔 그를 찾아갔습니다. 같이 밥을 먹자고, 쉬엄쉬엄 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늘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차관님, 저는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 성공시키는 게 제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덧조차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이도현 상무의 컨테이너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가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술을 입에 대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이상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무님, 저 밀란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한참 뒤에야 대답이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컨테이너 안에는 낡은 가죽 트렁크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과 함께 그 붉은색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수첩은 아버지 유품입니다. 이도현 상무가 술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장례식 때 태우려다가 차마 못 태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슴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던 거라서요. 이 지긋지긋한 땅에 묻어버리려고 가져왔는데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용을 봐버렸습니다. 내용이라뇨? 아버지가 횡령했다던 그 5만 달러.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전부 적혀 있더군요. 이도현 상무가 수첩을 펼쳐 제게 내밀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 맑음. 본사에서 철수 명령 떨어짐. 하지만 김씨, 박씨, 그리고 어린 밀란을 두고 갈 수 없다. 이 아이들은 내 새끼들이다. 정 회장님이 주신 5만 불. 이걸로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흐림. 첫 번째 검문소. 민병대가 총을 겨눴다. 5천 달러를 줬다. 영수증은 없다. 하지만 밀란 어머니의 약을 구해야 한다. 돈이 문제냐?
사람이 먼저지. B. 두 번째 검문소. $3,000. 스테판의 아내가 진통을 시작했다. 제발 국경까지만. 밀란의 어머니에게 $2,000. 식량과 약. 아이가 살아야 미래가 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 소장님은 돈을 쓸 때마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왜, 얼마를 썼는지 회사에 보고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누군가는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두신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 서울, 해고, 통보받음. 도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못난 놈이라서 회사 잘리고 빈털터리가 됐다. 하지만 아빠는 후회하지 않는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다.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는 걸. 아빠는 그날 73명을 살렸다. 그걸로 됐다. 내 인생 실패하지 않았다. 이도현 상무가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원망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상무님, 아버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아버님이 살린 15살 소년이 이제 50살 차관이 되어 당신 앞에 서 있잖아요.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건 34년 걸려서 돌아온 배당금입니다. 아버님의 투자는 성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된 사람, 교수가 된 사람, 사업가가 된 사람, 모두 이 소장님이 목숨 걸고 지켜낸 73명의 생존자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도현 상무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 프로젝트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신의가 뭔지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구나.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가장 큰 시련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요.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정률 40%. 예정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예정일 안에 완공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세르비아 에너지 규제위원회 긴급 공문, 솔라벨트 프로젝트 전면 공사 중지 명령.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시절에 만들어졌다가 내전 이후 사문화된 토지 용도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군부대의 작전 반경을 침범했다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습니다. 배우는 금방 밝혀졌습니다. 니콜라 코바치 신임 에너지 규제위원장, 골수칠러 정치인이자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에게 태양광 프로젝트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문화된 법으로 공사를 중지시키다니요. 니콜라는 시가를 피우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법은 법이요. 차관, 법전에 있으면 지켜야지. 한국 기업들이 너무 설치는 거 아니오? 우리 땅을 자기네 안방처럼 휘젓고 다니는데 이건 대통령 각하의 역점 사업입니다. 대통령? 그 양반도 다음 선거 생각하면 러시아 눈치 안 볼 수 없을걸? 가스 밸브 잠그면 국민들 다 얼어 죽어. 그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차관, 당신도 처신 잘하시오. 한국 기업 뒤봐주다가 끈 떨어지는 수가 있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오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크레인은 멈춰섰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자금 회수 압박을 시작했고 본사에서는 철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도현 상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차관님, 본사에서 다음 주까지 해결 안 되면 철수하랍니다. 위약금 물더라도 손 떼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체념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결국 이방인일 뿐이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34년 전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포탄이 떨어지고 국경이 봉쇄됐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지켰어. 그런데 우리가 당신을 버려?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이도현 상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상무님,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요? 대통령도 못 막는 사람을 무슨 수로? 법으로 안 되면 사람으로 막겠습니다. 저는 이도현 상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붉은 수첩, 저한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국영방송 프로듀서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밀란이야. 긴급 편성 하나만 잡아줘.
뉴스에 5분만 줘. 직접 나가서 할 말이 있어. 지금? 무슨 일인데? 34년 전 우리를 구해준 한국인 이야기야. 이 방송이 나가면 세르비아 전체가 뒤집힐 거야. 그날 저녁 9시 뉴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붉은 수첩.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차관으로서가 아니라 34년 전 내전에서 살아남은 한 소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 수첩은 한 한국인의 유품입니다. 모두가 우리를 버리고 떠날 때 홀로 남아 73명의 목숨을 구한 이태성 소장의 기록입니다. 저는 수첩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란, 마리아, 스테판, 밀로시, 73명 전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이 이름이 있다면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해준 그 한국인의 아들이 이 땅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세르비아 전역에서, 아니 국경 너머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란, 너 정말 콧물 흘리던 그 꼬마 밀란 맞아? 나 고란이야. 다리 부러졌던 그 고란 형이었습니다. 34년 만이었습니다. 형, 살아 있었어요? 당연하지, 이 녀석아. 이 소장님이 날 업어서 트럭에 태웠잖아. 그 양반 아들이 쫓겨난다고? 기다려라. 내가 간다. 고란 형은 전화를 끊자마자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나 세르비아 가야 한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세르비아? 거기 우리한테 총 겨눴던 나라 아니야? 그 나라에서 나를 살려준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아들이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 근데 당신 다리가... 고란 형은 지팡이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다리가 아직 붙어 있는 것도 그 한국인 덕이야. 이 다리로 걸어서라도 간다. 보스니아에서, 슬로베니아에서, 몬테네그로에서 수첩에 적힌 이름들이 하나둘 응답해왔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마리아 할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34년 전 트럭 안에서 이 소장님이 자기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던 20살 여자 마리아. 밀란 아가, 너 살아있었구나. 나도 간다. 이 소장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어. 내 손녀도 데려갈게.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도 결국 그분 덕이니까. 보스니아에서는 스테판이 연락했습니다. 수첩에 스테판의 아내가 진통을 시작했다고 적혀 있던 바로 그 스테판. 밀란, 내 딸 아나가 올해 32살이야. 국경 넘기 직전 트럭 짐칸에서 태어났어. 이 소장님이 자기 셔츠 찢어서 아이를 감싸주셨지. 아나도 데려간다. 그 아이는 자기가 누구 덕에 이 세상에 나왔는지 알아야 해. 다음 날 새벽, 공사 현장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차량 행렬, 트럭, 버스, 승용차, 오토바이, 심지어 트랙터까지 수천 대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경찰서장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선두에 선 픽업 트럭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내렸습니다. 고란 형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한국 기업 현장이지? 그가 경찰서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소. 당신들 뭐요? 여기는 통제구역이요. 나는 34년 전에 죽었어야 할 놈이야. 고란 형이 여권을 꺼내 보였습니다. 크로아티아 여권. 크로아티아 사람이 왜 세르비아 현장에 와? 내 생명의 은인이 여기 묻혀 있어서 왔어. 비켜. 그 뒤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인, 세르비아인, 슬로베니아인. 불과 34년 전 서로 총을 겨눴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스테판은 32살의 딸 아나와 함께 왔습니다. 아나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이 소장님이 구한 생명이 이제 3대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하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태성의 사람들입니다. 이도현 상무가 컨테이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고란 형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똑같네. 눈매가 그 양반이랑 똑같아. 어르신. 미안하다. 아들아, 너무 늦게 왔어. 네 아버지가 우릴 살렸는데 우리가 너무 늦었어. 고란 형이 이도현 상무를 끌어안았습니다. 마리아 할머니가 손녀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야. 내가 죽었으면 이 아이도 없었어. 당신 아버지가 내 미래를 만들어준 거야. 스테판의 딸 아나가 아기를 안은 채 이도현 상무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트럭 짐칸에서 태어났대요. 이 소장님이 셔츠를 찢어서
저를 감싸주셨다고요. 이 아이는 저희 딸이에요. 이 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 아이도 없었어요. 그 뒤로 수백 명이 다가와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고 발에 엎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저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 수첩에 적힌 300달러, 이자까지 쳐서 갚으러 왔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사람들이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현장 외곽을 따라 수천 명이 손을 잡고 원을 만들었습니다.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이, 보스니아인과 슬로베니아인이, 이슬람교도와 정교의 신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인간띠. 그것은 어떤 법전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뚫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수천 명이 부르는 노래는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습니다. 이 소장님이 34년 전 숲속에서 흥얼거리시던 그 노래.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이도현 상무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가족을 만드신 거였어요. 니콜라 코바치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솔라 벨트 프로젝트 안보 영향평가 청문회. 그럴듯한 이름이었지만 실체는 현대건설을 강제 추방하기 위한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방청석은 니콜라가 동원한 관변 단체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기업 물러가라. 외국 자본 아웃.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도현 상무와 저는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니콜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 밖을 보십시오. 크로아티아 깃발, 보스니아 깃발이 펄럭입니다. 과거 우리에게 총을 겨눴던 적국 시민들이 한국 기업의 사주를 받고 우리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그가 이도현 상무를 노려봤습니다. 저들은 돈으로 매수한 겁니다. 얼마 줬습니까? 한 명당 10만 원. 20만 원? 이도현 상무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제가 그를 막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니콜라가 귀찮다는 듯 손짓했습니다. 짧게 하시오. 저는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품에서 붉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자꾸 돈을 말씀하십니다. 뇌물, 매수, 대가. 카메라들이 일제히 수첩을 향했습니다. 이 수첩을 보십시오. 34년 전 한 한국인이 쓴 기록입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 민병대가 총을 들이밀었다. 5,000달러를 줬다. 영수증은 없다. 하지만 밀란 가족이 살아야 한다. 돈이 문제냐? 사람이 먼저지.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밀란의 어머니에게 2,000달러. 약과 식량. 아이가 살아야 미래가 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태성 소장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34년 뒤 오늘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미래를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된 사람들이 오늘 밖에 서 있습니다. 돈 받아서 온 게 아닙니다. 목숨값을 갚으러 온 겁니다. 바로 그때 청문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고란형을 필두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증인이요. 고란형이 말했습니다. 나는 34년 전 다리가 부러진 채 한국인 트럭에 실렸소. 이 소장이 직접 나를 업어서 태웠소. 스테판의 딸 아나가 아기를 안은 채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34년 전 국경을 향해 달리던 트럭 짐칸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태성 소장님이 자기 셔츠를 찢어서 갓 태어난 저를 감싸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제 품에 안긴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이 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이 아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전직 민병대원도 나섰습니다. 당신 아는 검문소에서 이태성의 트럭을 막았소. 뇌물을 요구했소.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주면서 내 손을 잡더군요. 전쟁은 윗분들이 하는 거지. 자네가 하는 게 아니야. 가족들 무사하길 비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왔소.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니콜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속보가 떴습니다. 국회의사당 밖 광장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창문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수만 명이 부르는 아리랑은 장엄한 교향곡이 되어 청문회장을 울렸습니다. 니콜라가 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저건 불법 집회야. 방송 꺼. 그때 중앙석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청문위원장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통령 각하 전화입니다.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니콜라 위원장, 밖에 노래소리가 들려? 카카. 이건 선동입니다. 한국 기업이 닥치시오. 대통령의 일갈에 니콜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34년 된 빚을 갚으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소. 그리고 당신의 거짓말도 듣고 있었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짜 안보는 무기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 한국은 우리에게 신뢰를 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수치를 줬소.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 권한으로 명하오. 솔라벨트 프로젝트 공사 중지 명령은 이 시각부로 해제한다. 니콜라 코바치, 당신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요. 와, 하아. 방청석에서, 박 광장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니콜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도현 상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겼습니다. 아버지가 이겼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베오그라드의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했습니다. 솔라 벨트 프로젝트 준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300만 평의 대지 위에 검은 태양광 패널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하얀 천으로 덮인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동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상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막, 하얀 천이 벗겨졌습니다.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동상의 주인공은 양복을 입은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노란 안전모를 쓰고 한 손에는 무전기를, 다른 손으로는 누군가를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모습. 34년 전 포탄이 떨어지던 그날 우리를 트럭으로 이끌던 이태성 소장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르비아어와 한국어로 나라는 쪼개졌어도 신인은 쪼개지지 않는다. 이도현 상무가 동상의 발치에 붉은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의 숙제, 제가 다 끝냈습니다. 고란 형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도 일제히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안전모를 꺼냈습니다. 34년간 제 서재에 놓여있던 이 소장님이 저한테 씌워주셨던 그 안전모. 저는 동상 옆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장님, 저는 속삭였습니다. 잘 가요. 그리고 미안해요. 너무 늦게 알아봐서, 너무 늦게 갚아서.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이 소장님의 투박한 손길처럼 따스했습니다. 야, 밀란. 해봤어? 끝까지 해봤냐고. 어디선가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소장님.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태양광 패널 위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소장님이 34년 전에 심은 씨앗이 마침내 빛으로 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나의 영원한 캡틴, 이태성. 여러분, 지금까지 34년을 가로지른 붉은 수첩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73명의 생명, 5만 달러의 증빙 없는 지출, 그리고 2조 원의 프로젝트. BBC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버린 땅을 한국이 왕관으로 바꿔놨다고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묵묵히 사람을 살렸던 현장 소장. 회사는 그를 범죄자로 몰았지만 34년 뒤 역사는 그를 영웅으로 기록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홍익인간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잊혀진 현장 영웅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또 다른 이태성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신인은 쪼개지지 않습니다.